딱 29일 남았습니다. 4월 10일까지요. 그래서 이번 총선에 관련돼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 보통 이제 총선은 4년마다 치러지지만 88년도 13대 총선서부터요. 지난 2020년 총선까지 전부 다 8차례 선거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실제로 이제 중간평가 성격이라는 것은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2 내지 3년 정도 됐을 때를 보통 중간평가 선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2008년도 총선이니 2012년 총선 이걸 같이 얘기하는 거는 저는 비교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2008년도 총선은 잘 아시다시피 이명박 대통령 출범하고 나서 2달 만에 치러진 선거이기 때문에 그럼 뭐 대선의 연장전선으로 하고 2012년도 총선은 뭐 잘 아시다시피 그때 새누리당이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총 지휘를 했는데 그때는 그 12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거의 대선 전초전 성격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다만 대한민국에서 2, 3년 때 치러지는 그 중간평가 선거가 4번 있었습니다. 가장 이제 96년도 총선 YS 때인데요. YS 수봉하고 나서 3년 만에 치러진 선거였었고요. 그리고 2000년도 총선은 김대중 정부 출범하고 나서 2년 만에 치러진 선거입니다. 세 번째 선거는 2016년도 당시 박근혜 대통령 3년 차고요. 그리고 마지막 2020년은 문재인 정부 출범 3년 때 치러지는 거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은 2년 끝나는 시점에 치러지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이 중간평가 성격의 선거에서 지난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아주 돌발 변수가 나와서 당시 집권당이 180석으로 압승을 한 거 이외에는 집권당이 다 졌습니다. 그만큼 중간선거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물론 90년대 선거는 졌지만 일당은 유지했었어요. YS가 신한무당을 만들면서. 근데 2000년도 총선에서는 당시에 김대중 정부는 2당으로 전락을 했고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2016년도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 파동 때문에 22석으로 가져가면서 결국 2당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중간평가 선거는 굉장히 어려운 선거가 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선거하면서 얘기하는 일종의 회고적 투표, 정부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가지고 투표를 하는데 대통령 선거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앞으로 미래를 보고 투표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망적 투표라고 해요. 프로스펙트 보팅이라고 얘기하고 총선이나 지방선거는 레트로스펙트 보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어려운 총선인 거는 좀 많죠. 자, 그렇다면은 이번 총선에서 과연 어떻게 어느 정당이 이길까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조심스럽게 좀 전망을 좀 해보고 이후에 과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미국 아이오와 대학이라는 데서 정치학 박사를 받았었는데요. 그리고 아이오와 대학의 정치학과는 좀 독특합니다. 그러니까 정치 현상을 데이터 사이언스 관점에서 이해하고 설명하고 예측하는 그런 그 전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정치 현상을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서 분석을 하는 거죠. 제가 전부 다 졸업할 때 이렇게 보니까 72학점을 이수를 했던데 그 중에서 3분의 1을 제가 통계학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학교는 1년 동안은 아예 정책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방법론만 가르쳐요. 그리고 방법론 중에서도 대부분 예를 들어서 다양한 통계 방법만이 아니라 아주 기초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그것이 끝난 다음 이제 2년 차서부터 정식적으로 이제 하는데요. 그래서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역술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과학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94년도 귀국해서 95년도 6.27 지방선거부터 지난 2020년도 지방선거까지 수없이 많은 선거를 치르면서 제 전공은 의회하고 선거를 전공을 했었는데요. 데이터를 계속해서 이제 축적을 좀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대한민국 선거에서의 일반화된
경험적 법칙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예측을 해보면은 예측력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평소에 선거는 과학이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더니 침대는 과학이다라고 보더라고요. 최근에는 침대는 에이스다까지 나왔는데, 그래서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이제 나름대로 조심스럽게 그렇지만 좀 과학적으로 전망하는 그런 훈련도 받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도 하고 이제 그런 겁니다. 그거 그렇게 정확했느냐라는 걸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면 2022년도 대통령 선거 때 그때 제가 KBS 심야 토론에 나가서 선거 2주 전입니다. 2주 전에 예측을 했습니다. 그때 예측한 거는 뭐냐면 이번 선거는 굉장히 박비의 선거가 될 거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보통 양자 대결 구도식으로 해서 좁혀지면은 이게 보통 통상적으로 48대 52 구도. 2012년 대통령 선거 때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얻은 득표율이 51.6%예요. 그리고 문재인 후보가 얻은 후보가 48%입니다. 3.6%. 48대 52 구도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 여론조사를 보니까요. 보니까 한 선거 한 달 전에도 보더라도 그때는 상당히 윤석열 후보가 높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국갤럽 조사에 의하면은 이게 뭐 어느 정도로 높게 나왔는데 34대 41 정도로 약 7%포인트. 그 당시만 해도 전부 다 오렌지 7%포인트를 윤석열 후보가 이기고 있다라는 게 통상적인 그런 그 분석이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더라고. 이 샤 이재명이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미국 대통령 선거 때 2016년 대통령 선거 때에 모든 여론조사는 힐러리가 이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긴다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트럼프가 이겼거든요. 그 트럼프가 이긴 거를 맞힌 분석 방법은 빅데이터 분석이었어요. 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지고 저학력, 저소득 백인층들이 숨어 있었는데 이분들이 절대적으로 트럼프를 찍는다는 것을 잡아낸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트럼프가 승리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공개적으로 트럼프를 찍는다? 못합니다. 그 당시 한번 사람들 한번 기억을 올라가면은 그 뭐 전가 사범에다가 뭐 엄청난 나름대로 그 문제를 갖고 있는 이재명 후보를 공개석상에서 찍을 수 있냐 얘기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샤이 이재명이 5% 정도 숨어 있다고 봐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굉장한 패착이었었는데 지금도 이제 이 부분이 지금도 계속해서 연결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준석 당대표라는 사람이 갈라치기를 했어요. 20대 30대 남자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그 갈라치기를 하고 세대 포이론형을 얘기하면은 결국은 20대하고 60세대가 엮이면 이길 수 있다라는 황당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그동안 2012년도 정치권에 들어와가지고 지금까지 3번 선거를 치렀는데 단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선거에 뭐 자기가 굉장한 지식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본인 스스로는 3번 나서 3번 다 떨어졌어요. 왜 이제 그게 말이 안 되냐면 자 20대 30대 남자의 표를 받으면 반대로 20대 30대 여성은 반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상식적인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성별 갈라치기라는 것이 아니라 세대를 진정으로 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 많은 부분 속에서 사람들이 입고 있는 게 있습니다. 실제로 딱 끝나고 나서 엑스포를 해보니까요. 20대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윤석열 후보보다는 이재명 후보가 더 표를 많이 얻었어요. 그리고 30대 이거는 굉장히 뭐 정확한 거죠. 엑스폴이니까 출구조사니까 30대는 거꾸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보다 더 많이 얻었습니다. 그리고 40대 50대는 뭐 당연히 이재명 후보가 60대 70대는 윤석열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2030대 4050대 60구도 70이라는 이 구도 속에서 결국 캐스팅 보트는 누가 지고 있냐면 20, 30대가 지고 있는 거예요. 이번 선거도 똑같습니다. 그럼 20, 30대 중에서 이걸 갈라치기를 하니까
10대, 30대 남성과 20대, 30대 여성은 완전히 갈라졌게 됩니다. 근데 하나 잊고 있는 거는 20대, 30대 여성의 투표율이 20대, 30대 남성의 투표율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30대 여성의 투표율은 30대 남성의 투표율보다 무려 6 내지 7%포인트 높아요. 우리나라 지금 50대까지는 전부 다 여성의 투표율이 남성보다 높습니다. 그걸 모르고 지금도 보면은 20대 여성의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지도가 17%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진보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훨씬 높아요. 이런 현상 속에서 2030이 쪼개지고 4050은 민주당을 찍고 6070은 국민의힘을 찍는데 어떻게 이게 한쪽으로 완사있는 게임이 될까요? 거의 불가능하다. 이거는 박빙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고 나서 두 번째 기한군은 뭐였었냐면 뭐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안 하면 100% 진다 했어요. 왜냐하면 선거 구도가 그렇게 돼 있었던 거죠. 한국갤럽이 선거 바로 직전에, 그러니까 3월 10일 날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한국갤럽이 3월 첫째 주에 조사한 내용을 보면은 당시에 윤석열하고 안철수, 이재명은 거의 이제 많이 따라 붙었어요. 그래서 윤석열 39, 이재명 38. 그런데 심상정 3%고 안철수가 12%였었습니다. 그때 많은 국민의힘에서는 뭐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냐면 안철수 없어도 이길 수 있다라는 조사를 계속해서 리포트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는 연대거든요. 연대를 하는 세력은 이기고 연대를 하지 못하는 세력은 지는 겁니다.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심상정 후보와 연대를 했으면 승리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안철수는 연대를 했고 당시에 심상정 후보가 얻은 득표율이 2.73%예요. 그런데 실제로 0.73%포인트로 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초박빙으로 가는 상황 속에서 그 연대를 하지 못하는 세력은 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실은 그게 다 맞았던 거죠. 그랬더니 그 다음날 제가 아는 민주당의 장관 출신인 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어저께 시민 토론을 봤는데 그 분석이 맞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맞는 거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아주 박빙이 된 거죠.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지금 29일 남았지만은 현 시점에서 아니면 바로 직전까지의 각종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저는 보통 선거에서는 7대 민심 지표를 가지고서 보통 예측을 많이 합니다. 7개의 그 변수죠. 제가 첫 번째가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번 총선은 뭐 중간평가 성격이라고 하니까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도가 과연 얼마큼 나오냐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좋든 싫든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론이라는 것이 여전히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리얼미터 조사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어저께 나온 조사에서는 40.2지만 여기 보시면 2월 4주서부터 계속해서 4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대통령 국정의 지도가 지난주 금요일 날 39%로 나왔습니다. 그런 일주 전과 비교했을 때 똑같습니다. 지난 2020년도 2월 4주 때 한국갤럽 조사에 의하면은 당시 민주당이 압승을 했었죠. 2월 4주 때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가 42%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론조사에서 40% 법칙이라고 해서 대통령의 선거가 40%를 넘어서면은 그나마 그래도 안정적으로 국정을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40%를 넘어선 거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데 지금 왜 그럼 이렇게 계속해서 대통령 국정이 조금 그래도 올라가느냐. 한국갤럽은 34% 시작해서 39%까지 올라갔어요. 최근에 한 달 동안에. 이거는 제일 큰 거는 뭐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지만은 의사 파업과 관련돼서 강경하게 대응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조사 결과를 보면은 긍정적 평가하는데 가장 큰 요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지금 뭐 보이지는 않지만 여권 프리미엄에서 가장 큰 프리미엄은 대통령이 연초에 다양한 정책을 제시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17차례 민생 토론을 하고 있거든요. 그린벨트 해제하고 뭐 군사 지역에 있는 거를 모두 다 바꾸고 뭐 재건축 재개발도 나름대로 완전 해제시켜주고 빠르게 진행하고 그리고 창원에 가서는 탈원전에 의해서 피해를 봤으니까 원전 생태계를 다시 극복해야 되고 5조 원을 투자시킨다고 얘기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젠다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씩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문제는 그게 고비인 것 같아요. 이 의사와 파업과 관련된 부분이 과연 어떻게 튈 것이냐에 따라서 조금 유동칠 수도 있겠으나 하여튼 국정운영 지도가 상당히 좀 완만하게 상승을 하고 40% 육박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면은 두 번째는 이 정당 지지도입니다. 이 정당 지지도를 보면은요, 최근에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요, 국민의힘이 46.7이고 더불어민주당이 39.1%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갤럽 조사를 보더라도 2월 5주 때는 국민의힘 지지가 40%고 그리고 실은 민주당 지지는 33%밖에 안 돼요. 여기서도 국민의힘 지지가 40%를 넘은 거거든요. 근데 왜 40%를 넘는 것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되냐면 지난 2020년도 4월 총선 때요. 정확하게 한국갤럽 2월 4주 때 그때 민주당 지지가 겨우 37%였습니다. 그 당시에 미래통합당은 23%였는데요. 이 37%가 마지막 41%까지 올라간 시점은 4월 첫째 주예요. 그러니까 총선 2주 전에 40%로 올라갔는데 지금은 30일이 남았는데 지금 국민의힘 지지는 여전히 민주당을 크게 앞서고 있다는 이 부분들이 실제로 보면은 국민의당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될 수가 있는데 뭐 선거 전략가들이 많아요. 선거 전략가들이 많은데 실은 지난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180석을 얻을 거라고 예측한 사람들이 몇 명이 있는데 그중 한 사람이 뭐라 했냐면 나는 딴 거 안 본다. 나는 정당만 보고 예측을 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2020년도 총선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방송 3사 출구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거의 정확하죠. 그런데 MBC가 당시에 코리아 리서치와 별도로 출구조사를 했습니다. 출구조사를 했는데 그때 후보 무엇을 보고 투표했느냐라고 물어보는 항목이 있어요. 그랬더니 후보 소속 정당을 보고 찍었다는 게 48%예요. 그리고 후보의 인물을 보고 찍었다 23.9%고 그냥 후보의 공약을 보고 찍었다가 23.5%입니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죠. 당시에 미래통합당의 결정적 편차 크게 났다고 제가 얘기했었던 부분들은 뭐였었냐면요. 선거 환경에 대한 몰이해가. 우리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착각을 하고 있는데 현역을 많이 교체하면은 혁신이고 그리고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상한 착각에 빠져 있어요. 2020년 총선 때 당시 미래통합당이 현역을 몇 퍼센트 교체했냐면 44.6%를 교체했습니다. 근데 당시에 더불어민주당은 23%밖에 교체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떤 현상이 나오는 거죠? 코로나 팬데믹이니까 비대면 선거잖아요. 새로운 신인이 가서 접촉을 할 수 있나요? 왜 그때 더불어민주당이 현역을 교체시키냐? 그 상황을 안 거죠. 이거는 조직 선거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맥락 속에서 교체를 아주 적게 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정당이 높은 분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미시간 모델이라서 1960년대 미시간 대학이 만든 모델 중에서 유권자는 크게 세 가지를 보고 찍는다. 하나는 정당에 대한 일체감, 또 하나는 정책에 대한 의견, 마지막 세 번째는 후보자의 이미지를 보고 찍는다고 했는데 최근에 와서 양극단으로 가면서 대한민국에서는 정당의 요소가 점점 중요성을 띠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게 지금 정당 지지도인데요. 이게 지난 3월 1주 한국갤럽 조사입니다. 2월 5주 때까지는 40%를 유지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7%포인트인데
저거는 8개월 만에 가장 큰 격차예요. 근데 흥미로운 거는 지금 2월 4주, 2월 5주, 3월 1주에 바로 민주당의 지지는 요거죠. 지지는 추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35, 33, 31. 그럼 저 2주 동안 무엇이 있었는가? 그럼 뭐 공천파동이죠. 아마 올해의 단어는 비명행사, 친명행자로 나오지 않을까. 지금까지는 저렇게 생각할 정도. 그러니까 엄청난 공천파동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민주당보다는 이 국민의힘 지지가 어느 정도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추세고요. 이게 이제 다음 주는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공천이 어느 정도 매듭이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는 뭐 조국 혁신당도 뭐 비례대표 득표율이 높고 한다는데 한번 나중에 그 부분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속에서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인 호남에서도 민주당 지지가 60%대에서 50%대로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실은 제가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은 뭐냐면 이 한국갤럽 조사에서 보면요. 지난 3월 1주 때 조사에서 보면 이번 선거의 최대 승부처라고 할 수 있는 호남에서요. 국민의힘 지지가 45%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지지는 24%밖에 안 돼요. 이게 서울이 왜 중요하냐면 서울이 일종의 바로미터가 되는 거거든요. 거기는 여러 저기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호남 출신도 계시고 경상도 출신도 계시고 뭐 충청도 출신 분도 계시고 그런 의미에서 일종의 하나의 바로미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거기서 지금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현실이고요. 세 번째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거는 참 대한민국 선거는 이상하죠. 아니 자기 지역에 나와 있는 후보를 보고 그 후보의 능력과 진정성, 예를 들어서 컴피턴스와 인테그리티를 보고 찍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 선거에서 누가 선거를 끌고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후보의 정당 대표자에 대한 역할을 평가하는 거죠. 그런데 한국갤럽 2월 1주 조사에서 이제 이거 나왔지만은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이 정치 신인에 불과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뭐 조금 전까지만 해도 뭐 법무장관 했던 사람이 작년 26일 날 다른건 비대위원장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조사를 해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이재명 대표가 누가 당대표를 역할을 잘하고 있느냐라는 조사를 해보면요. 서울경제 한국갤럽 조사죠. 2월 말에 한 겁니다. 그러면 한 위원장이 당대표에서 역할을 잘한다는 긍정평가는 52%입니다. 그리고 잘 못한다는 평가는 42%. 그러니까 긍정이 부정보다 높게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부정평가가 61%, 그리고 긍정평가는 36%니까 이게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는 거죠. 최대 승부처인 서울 같은 경우에는 무려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그 차이가 29%포인트 차이를 보입니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한국갤럽 1월서부터 시작해서 서울경제 2월달까지의 4차례에 걸쳐서 한동훈, 이재명에 대한 당 역할에 대한 한 평가입니다. 자, 이것들을 보면은 최하 13.6% 그리고 최고 17%포인트까지 당대표 역할에서 이 대표가 확연하게 밀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당의 지지, 국민의힘 지지가 높아지는 것 때 민주당의 공천 파동도 물론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저게 이게 작동을 하고 있다고 좀 봅니다. 그 당을 이끌어가는 사람의 긍정적 평가가 높은 정당이 당연히 지지가 높을 수밖에 없는 거고, 부정평가가 높은 정당은 정체나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가설을 얘기를 한다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나름대로의 함의를 갖고 있는 거라고 좀 봅니다. 그 총선 결과에 대한 기대인데요. 이거는 매 선거마다 나오는 겁니다. 정권을 심판해야 되느냐, 아니면 정권을 안정시켜야 되느냐. 요 항목을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한국갤럽이 조사 방법을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과거에는 뭐 여당에게 힘을 실어주기 되기 때문에 국민의 힘을 지지해야 된다라는 아니면 여당을 견제해야 되기 때문에 여당에게 힘을 실어줘요. 그런 거를 가지고 조사를 했었었는데 그 조사하는 경우 보통 보면은 여당에게 힘을 실어준다는 비율은 한 35% 정도, 그리고 야당에게 힘을 줘야 한다는 거는 보통 51%, 한 15% 이상 격차가 있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조사 방법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냐면 여당이 국민의힘 후보가 많이 돼야 된다는 거와 제1 야당인 민주당 후보가 많이 돼야 된다는 거는 39%, 35% 좁게 나오지만 제3지대 후보가 많이 당선되는 16%로 나왔어요. 그럼 이거를 여당 대 범야권 구도로 하면은 정확하게 39대 50. 그러니까 지금 50%를 상회하는 비율이 정권을 심판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다만 여론조사는 방식에 달라서 다르고 또 기관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론조사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항상 동일한 여론조사 기관을 가지고서 비교를 해야지만이 더 나름대로 크레디빌리티를 높일 수 있다. 들쑥날쑥하게 뭐 예를 들어서 ARS 조사를 하고 있는 리얼미터 조사하고 지금 전화 면접을 하고 있는 한국갤럽이나 지 같은 뭐 MBS나 이런 데는 좀 다릅니다. 가장 큰 다른 거는 뭐냐면 응답률이 굉장히 차이가 나요. ARS 조사 같은 경우는 자동 응답 장치를 가지고 하는 거는 응답률이 5%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숫자죠.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ARS 조사 결과는 언론에서 보도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화 면접, 가상번호를 통한 전화 면접을 가지고 한 거는 한 15%의 응답률을 보이고 있는데 실제로 그것도 그렇게 높은 숫자는 아니지만 갤럽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지금 통상적으로 조사를 해보면은 당기의 규모가 한 20에서 한 22% 정도 나오는데 반해서 ARS 조사는 9%밖에 안 나옵니다. 그럼 왜냐면 왜 이제 그런 현상이 나오냐면 ARS 조사에서는 적극적인 지지층들이 더 많이 응답을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하튼 이런 현상 중에서 최근에 2월 19일, 20일을 전국 지표조사라는 건 네 군데 조사기관이 함께 하는 데입니다. 이 MBS 조사 결과를 보면 4월 치러질 국회 선거에서 국정 운영을 더 자도록으로 정부와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44%, 그리고 반대로 정부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도록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48%로 나타났습니다. 많이 그러니까 좁혀진 거죠. 이게 그러니까 한 15% 정도는 나왔었던 것이 MBS 조사에서는 한 이것이 굉장히 4%로 줄어들었는데, 이게 이제 MBS 조사 결과를 가지고 봐야지 다른 조사 결과를 보면 안 되지만 여하튼 이런 조사 결과도 있는데요. 하여튼 정부 심판론이 여전히 정권 심판론이 여전히 강세인 것은 분명한 팩트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It's economy stupid이라고 해서 유명해진 그 슬로건이 있죠. 92년도 미국 대통령 선거에 아버지 부시하고 클린턴하고 격돌을 했습니다. 근데 그 격돌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 게임은 싱겁게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90년도 아버지 부시가 사막의 전쟁, 이라크 전쟁을 통해 가지고서 90%까지 지지율이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했었던 미국의 선거 전략가들, 보통 말하는 스핀 닥터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딕 모리스를 활용을 많이 했는데요. 결국은 경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경제를 투표를 한다는 걸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그때 문제는 경제의 바보야라는 이시크롬 스튜핏이라는 걸 가지고서 선거를 치렀습니다. 당연하죠. 지금 유권자들이 투표를 할 때 내가 호주머니를 두텁게 하는 정당은 지지하는 거고, 내가 호주머니가 얇아지고 어려우면은 결국은 이탈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2년 정도 지났는데 그 2년 동안 일자리가 늘어났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소득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더 우리가 더 일자리가 많아질 것, 이걸 보면은 그렇게 꼭 희망적이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유권자들의 경제 전망에 대한 태도를 보니까 한국갤럽이 1월 3주 때 조사한 건데요. 향후 1년간 우리나라 경기 전망을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나빠질 것이다가 55%, 좋아질 것이다라는 거는 16%로 약 3배 정도 높습니다. 비관적 전망이 더 높은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인컴, 소득과 관련된 거죠. 향후 1년간 살림살이에 대해서도 나빠질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 보다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물론 이제 경제라는 것이 정부의 의지나 능력이나 정책만 가지고 되지는 않죠. 예를 들어서 미중 패권 정쟁으로 인해서 중국 수출이 급감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에너지 수급난,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투자와 내수 부진 등이 작동되고 있는 것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좀 슬픈 수치는 대한민국 작년에 경제 성장률이 38년 만에 미국보다도 뒤졌다라는 그러한 거 나오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제 반도체가 회복이 되면서 수출이 이제 다시 호조되고 있는 거는 좋은 현상인데, 실제로 가장 큰 거는 지금 경기 전문가들한테 물어봤더니요,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그랬더니 투자가 거의 기업이 어려우니까 힘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내수가 굉장히 지금 빈약하다. 투자와 내수라는 이거를 끌어올리지를 못하면은 경제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부동산 정책과 관련돼서 집값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과거 부동산에 투자했었던 20, 30대에 연금 투자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희망 경우는 자기 소득의 70%를 이자를 내는데 써야 될 수밖에 없게 되는, 전부 다 전반적으로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서울에서 거주했었던 많은 20, 30대의 젊은층이 어디로 가느냐? 경기도로 나옵니다. 경기도 쪽으로 이주를 많이 했는데, 그건 뭐 통계상으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경기도가 완전히 야도로 변했어요. 서울보다도 훨씬 정당 지지도나 아니면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에서 굉장히 네거티브한 게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경제와 관련된 부분인데, 저는 이제 그 많은 부분 속에서 좀 의문스러운 거는 뭐였었냐면, 새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면요, 항상 핵심적인 경제 정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기억나시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때는 크리에이티브 이코노미, 창조 경제라는 거 들고 나왔어요. 경제 민주화를 하겠다고 정권을 잡았지만, 오히려 대통령이 되자마자 경제 민주화라는 부분은 폐지시켜버리고 창조 경제를. 그럼 창조 경제가 뭐냐? 라고 물어보니까 대답을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법론을 1년 동안 수없이 많은 방법을 들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뭐냐면, 앞으로 당신이 정치 현상을 연구하면서 뭐를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개념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컨셉이죠, 컨셉. 이 모든 컨셉은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측정할 수 없는 컨셉은 그건 허구다. 예를 들어서 창조경제다. 그럼 창조경제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경제 성장이라는 거는 그건 뭐 알잖아요. 성장률이 나오잖아요. 수치가 나오니까 경제가 성장됐다는 걸 확인이 되는데, 그러면 창조경제는 뭐를 보고 평가할 수 있죠? 그거를 모르니까 창조경제가 허구로 끝난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다만 개념상으로는 제가 82년도에 영국에서 창조경제라는 게 처음으로 등장을 했더라고요. 근데 역시 놀랍게도 제가 쫙 뒤져보니까 영국에서 발행한 그 책인데, 보고서인데 아주 흥미로운 책. The Methodology for Economic Creative Economy. 창조경제를 위한 방법론이라는 책이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쭉 읽어보니까 너무나 심플하면서도 아주 굉장히 정확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크리에이티브 이코노미, 창조 경제는 크리에이티브 인더스트리, 창조 산업이다. 그러니까 그동안 있지 않았었던 산업을 키우는 게 창조 경제다. 그러니까 신기술을 이용해서 창조적으로 만드는 게 참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12가지 산업을 얘기합니다.
3D 프린트를 포함해가지고 바이오 이러고 그쪽 분야가 성장했느냐 안 했느냐를 보면 청정 경제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했었던 창조 경제의 핵심은 뉴 테크놀로지입니다. 신기술을 통해서 경제를 성장한다는 게 있었었어요. 자, 그러나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랬었던 거는 너무 지겹게 많이 드는 거죠. 소득 주도 성장입니다. 용어는 성장이라는 말을 썼지만 소득이 늘어나면은 소비가 늘어나고 소비가 늘어나면 투자가 늘어나고 그래서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게 그 세진 말로는 진보주의에서 얘기하는 소득 주도 성장인데 그거는 성장 이론이 아니에요. 분배 이론이죠. 분배 이론을 성장 이론으로 말만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세 가지를 얘기를 했었죠. 당시에 임금을 누르게 주는 거죠.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최저임금이죠. 그래가지고 벼랑간 뭐 한 20% 정도는 그냥 첫해 그냥 막 올려버렸으면서 갈등이 났었던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메디케어를 통해 가지고 가져간다. 그 얘기를 하고 52시간 노동제를 근로제를 하면은 나머지는 다 이제는 비정규직이 또 가져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실제로 그거는 임금을 중심으로 한 정치이기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성장이 없기 때문에 분배 중심이. 그러면은 지금도 아마 여쭤보고 싶은 거는 윤노믹스의 핵심은 뭐죠? 윤석열 대통령이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경제 정책이 뭐죠? 잘 안 들어와요. 내용상으로 보면은 규제를 풀고 그리고 외교를 강화시켜가지고 경제를 성장시킨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게 실제로 성과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경제 전망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집권당으로서는 굉장히 불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경제 응징 투표라는 표현을 쓰는데 경제가 굉장히 나빠지고 지금 보수 채소값은 올라가고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대통령은 그걸 막기 위해서 또는 대통령은 그것에 대해서 좀 인식을 하면서 여러 가지 민생 토론을 통해서 새로운 나름대로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 거는 나름대로 그래서 상쇄할 수 있는 여건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이 부분인데요. 이 공천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때나 마찬가지로 이 공천을 잘한 정당은 이겼고 공천을 잘못한 정당 중에서 성공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공천을 잘한 케이스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그때 논란이 많았었죠. 2000년도 총선 때 당시에 한나라당 이해창 총재가 김윤환 고문을 포함해서 43명을 공천에서 배제시켰어요. 이기택, 신상을 포함해가지고. 그때 뭐 난리가 났죠. 공천 학살이라고 했었는데. 그런데 그래서 김윤환 고문이 탈당을 해서 만든 게 민국당입니다. 그래서 민국당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어요. 그 당시에 보면 뭐 이수석 씨도 모였고 웬만한 사람들 다 모였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그 당시나 지금이나 영남권은 전부 다 65석입니다. TK가 25석이고 PK가 40석이에요. 그런데 65석 중에서 그 공천 파동을 일으켰지만 당시 한나라당은 64석에서 승리했습니다. 딱 한 석 졌어요. 그는 울산에 있는 정몽준 우리 후보한테 신고 빼놓고. 그럼 그 공천이 잘못된 공천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압도적으로 지지해 줄 수 있었을까요? 그게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맞아. 그동안 기득권 세력으로 있었던 사람들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걸 마치 공천 학살이 아니라 공천 현명으로 인식을 하게 됐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죠? 우리가 좀 정치 얘기를 하면은 우리나라 선거에서요 의원 정수를 줄인 선거도 있었습니다. 그게 2000년 선거예요. 김대중 대통령이 있을 텐데 아니 IMF라서 다른 데는 모두 다 구조조정하는데 왜 정치권은 구조조정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299석을 273석으로 줄였어요. 뭐 그때는 뭐 다 따라가는 분위기였는데
그런데 당시에 공천 43명을 배제시키면서 이른바 공천혁명을 한 한나라당이 133석으로 일당이 됩니다. 그 당시에 집권당은 김대중 정부인데 자기를 대통령 만들어준 새정치국민회의를 새천년민주당으로 바꿔가지고 그 당시에 이인재도 끌어들이고 다 가지고 했지만 115석밖에 못 가져갔어요. 엄청난 차이죠.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 당시에는 뭐 잘 아시다시피 자민련도 몰락하게 되는, 그리고 김종필 총재조차도 비례대표에서 낙선하게 되는, 그러니까 가장 나름대로 공천하면 많이 회자되고 있는 게 2000년도에 한나라당의 그 당시에 공천 송원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 송원 케이스는 2012년도에 공천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당시에는요, 한나라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인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딱 정권을 잡자마자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당명을 바꿉니다. 그래서 한나라당을 새누리당으로 바꾼 사람이 바로 저기죠. 박근혜 우리 비대위원장이고, 두 번째는 그냥 뭐 단수공천 뭐야 현역에서 무심코 25%를 컷오프시키다 했어요. 현역 무조건 25% 컷오프시. 이건 거기에 상당히 많은 그래서 포함된 사람은 친이명박이라고 포함됐지만 하여튼 25% 컷오프시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경제민주화라든지 맞춤형 복지라든지 걸 통해서 진보의 어젠다를 내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외연을 오른쪽만 있는 게 아니라 왼쪽으로 이렇게 흘러갔었던 그 광고도 실제로 당시에는 상대편은 민주통합당 한명수 이게 당대표였었는데 실은 그때는 거의 교체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패배를 했어요. 제가 흥미롭게 본 그 또 공천은 96년도 총선입니다. 95년도 6.27 지방선거에서 완패당했어요. 당시 자유민주당 YS 때죠.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역시 그 YS는 이제 승부사인데요. 승부사인데 96년도 2월 달에 자기가 제일 껄끄러워하고 제일 멀리하고 별로 좋아하지 않았었던 사람을 총선에서 승리를 해야 되니까, 그 당시에는 김대중 대통령이 정계에 복귀를 해가지고 새정치국민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승리하려면 어떻게 됐냐, 결국은 가장 인지도가 높고 그 당시만 해도 인기가 좋은 이회창 전 총리를 제가 쫓아냈잖아요. 4개월 만에 이회창 전 총리를 선대위원장으로 딱 영입을 합니다. 그때 박찬종 의원도 같이 들어갔어요. 그 두 번째 한 거는 뭐냐면 이것도 놀라운 거죠. 그때 96년도 총선을 맞이하면서 김대중 대통령이 많은 사람들을 영입을 했는데 그때 들어온 사람이 정동영, 추미애, 정세균 이런 사람들이 들어왔었어요. 근데 여기서 누굴 영입했냐면 거꾸로 민중당 출신을 다 영입한 겁니다. 김문수, 이재호, 이우재. 그래서 사람들 깜짝 놀란 거죠. 외연을 확장시킨 거죠. 공천을 통해가지고. 그래서 뭐 기억은 잘 안 나시겠지만 가장 흥미로운 선거가 96년도 선거가 부천에 있었던 선거입니다. 그 당시에는 누가 나왔냐면 새정치국민회의에 박지원이가 나왔습니다. 뭐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이 뭐 완전히 뭐 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누구를 공천, 자객 공천을 했냐. 지금 비슷한 겁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원희룡 전 장관을 자객 공천한 것처럼 그때 자객 공천에서 보낸 사람이 김문수예요. 그러니까 그 부천은 굉장히 민주당의 텃밭이에요. 원래 4개신데 지금까지도 거의 대부분이다. 서른이 가지고 이제 부천 의뢰에서 오랫동안 저걸 했었었죠. 이길 수가 없는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노동운동가 했었던 김문수를 투입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김문수가 승리합니다. 대단한 공천 그 전략 아닌가요? 지금도 그런 게 이제 몇 가지 지금 이제 보이고 있는다고 보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한번 관심을 끌고 있지만, 그리고 나서 성공한 공천이라고 얘기하는 게 2016년도에 당시에 더불어민주당 공천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당시 대표가 자기는 총선에 안 나갑니다. 당연하겠죠. 2017년도 대통령 선거를 가려고 하니까. 그러면서 비상대책위원장을 김종인으로 주죠. 그래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바로 막 사람들한테 막 정말 혐오감이 높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1차적으로 바로 공천에서 배제시켜버려요. 이해찬, 정청래, 정봉주, 임수경 날려버려요. 그러니까 이해찬이가 날아가니까 신문에서 이게 그래도 대부인데 지금 그런데 정청래, 정봉주가 전부 다 이번에 공천받았어요. 얼마나 다른 의미가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아마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굉장히 공천을 그래도 좀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당시에 새누리당은 어떻게 됐었죠? 대통령실이 공천에 개입을 하면서 아마 그것도 아마 한국 정치사에 상당한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일 거예요. 옥새파동 나오잖아요. 옥새를 들고 나르시라고 해서 김무성 대표가 용도 딸이 내려가가지고서 하면서 결국은 공천파동 나니까 어떻게 됐죠? 당시에 크게 이길 거라 생각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123석을 입당을 하고 그리고 새누리당이 122석으로 2당으로 주장하게 됩니다. 이 공천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공천을 통해서 1차적으로 유권자들에게 공정하게 보이고 뭔가 변화하려고 한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뭐 지금 세부적으로 국민들이 누가 어디 그거 잘 몰라요. 지금 얘기하면은 뭐 도범갑에 안규정이를 했다 뭐 그런 거라든지 잘 모릅니다. 어느 쪽이 좀 공정할까를 보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지금 국민의힘의 공천이 민주당 공천보다도 공정하다라고 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기기 위한 민주당은 공천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총선 후에 자기를 지키기 위한 공천을 한 게 아니라는 비판을 많이 하게 되는 이유가 원래대로 따지면은 지금 민주당의 주류 세력은요. 문재인 대통령이 2012년도, 2016년도, 2020년도 세 번에 걸쳐서 공천에 관여했어요. 그러니까 친문 세력이 지금 민주당의 주류 세력이에요. 그런데 이재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친명이 다시 주류로 친문 세력을 교체해서 친명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자신의 미래가 없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위 20%에서 31명 중에서 20명이 거의 대부분을 친문, 비명으로 합당한 것도 거래된 게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의 인식 구조를 보면은 딱 세 가지인 거예요. 이재명 대표 그렇게 저는 분석을 합니다. 민주당의 주류세력을 교체해서 선거가 끝나고 나서도 8월달에 있는 전당대회에 나간다. 당권을 가져간다는 거고 더 나가서 어떻게든 간에 질질 끌어서 한 3년을 버티면은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끌고 가는 거 아니냐. 이러한 목적 속에서 강력한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드는 그러한 전략 속에서 이러한 공천 파동이 나온 게 아니냐. 그래서 농담으로 시스템 공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민주당은 시스템 공천 맞습니다. 비명 행사 시스템 공천. 잘 고안돼. 그러니까 법에 의한 지배와 법의 지배는 다른 거예요. 법에 의한 지배는 법을 가지고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게 가장 나쁜 거죠. 그러니까 시스템 공천이 시스템에 의한 공천이죠. 자기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작동할 수 있게끔 만든다고 한다는 것은 그런 보편적 의미에서의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기 어려운 거죠. 자, 서울경제신문하고 한국갤럽조사가 공천 공정성에 대해서 민주당의 공천이 공정하다는 27% 그리고 공정하지 않다 53%였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의 경우는 공정하다와 공정하지 않다가 40% 동률을 이뤘는데 자꾸만 제가 서울 지역을 얘기하는 거는 이 서울 지역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보면은 민주당은 불공정 62% 그리고 국민의힘은 공정이 47% 차이가 얼마큼 나오죠? 거의 15% 차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왜 서울에서 한국갤럽조사에 의하면 국민의힘의 공천이 지지도가 45%고 민주당 지지도가 24%인가를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바로미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와이튼 엠브레인 조사입니다. 최근 조사죠. 3월 2일부터 3일까지 조사한 내용을 보면은 국민의힘이 잘했다 44.6, 민주당이 잘했다 32.7%였는데 이걸 제가 세컨더리 어널리시스 더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국민의힘 공천이 잘했다라는 비율은 87.7%입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큰 이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민주당 지지층에서 민주당 공천이 잘했다라는 비율은 61.7%밖에 안 됩니다. 잘못했다는 비율이 25%. 민주당 지지의 4명 중에 1명이 민주당의 공천이 공정하지 않고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민주당에 어느 정도 힘을 갖고 선거에 치를 수가 있을 것이냐라는 의문인데 이제 뭐 국정 파동이 끝나서 이후에 지금 한 29일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6번째고 7번째는 중요한 게 뭐냐면 제3지대 파괴력입니다. 이 제3지대가 얼마만큼 힘을 가질 수 있을 것이냐라고 보는데요. 과거도 보는데 이 제3지대에서 나름대로 성공했던 케이스는 딱 2번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3번 볼 수도 있죠. 92년도에 당시에 정지원 회장이 국민당을 만들어가지고 전체적으로 36석을 가져간 적이 있습니다. 좀 대선전이죠. 또 성공한 제3정당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성공한 거는 96년도 총선에서 당시에 김종필 총재가 자민련을 만들었었는데요. 무려 50석을 가져갔습니다. 대구 같은 데서 13석 중에서 11석을 가져갔어요. 50석을 성공한 케이스를 보고요. 2016년도에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안철수 의원이 탈당해서 만든 국민의당이 결국 38석으로 돌풍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뭐 호남의 28석 중에서 23석을 가져갔고요. 그리고 비례대표 득표에서는 놀랍게도 26.7%로 민주당이 25.5% 더 많이 얻었어요. 그 제3지대에 결국은 성공한 케이스라고 보는데 그런 케이스를 보면은 크게 3가지 여건이 있어야지만 제3지대의 정당은 성공한다. 첫 번째가 그 정당이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3정당이 뭔가 기존 정당과 다르다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개혁이라든지 변화라든지 이런 거를 의미하는 거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두 번째는 확고한 지역적 기반이 있느냐. 세 번째는 더 중요한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여하튼 간에 그 정을당을 끌고 가는 사람이 강력한 뱅거 후보일 정도로 힘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3가지가 이낙연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이준석에는 없습니다. 반윤석열, 반이재명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기존 정당과 다르게 뭐가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 올라가다가 떨어지는데 이준석 개혁신당은 제 표현으로는 삼각 파도를 맞은 거예요. 첫 번째 파도는 뭐냐면 한동훈의 등장입니다. 한동훈 체제가 들어오면서 결국은 20, 30대 젊은 세대를 독식할 거라고 했었던 이준석 대표가 거기서 밀려나기 시작을 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본 거고요. 두 번째 파도는 뭐냐면 바로 민주당 공천 파동의 최대 피해자입니다. 지금 한 3주 동안 개혁신당의 뉴스는 다 사라져버렸어요. 모든 뉴스가 결국 뭐를 장식했습니까? 김영주, 박용진, 임종석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개혁신당이 설당이 없어져 버려요. 결국 이제 마지막 파도가 뭐냐? 조국 파도를 맞은 거죠. 비례대표 신당에서 조국 지지율이 높아지면서 개혁신당과 새로운 비례에 대해서 거의 지금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30몇 곳에서 결국 이제 공천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그분들이 과연 거대 양당 지역구에서 누구 편을 잠식할 것이냐가 핵심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다 야당 아닌가요?
야당으로 갈 표가 그러면 제3지대 정당이라도 1, 2%만 간다 하더라도 2, 3%만 간다 하더라도 수도권 같은 박빙의 지역에서는 결국 민주당이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도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 오늘 모든 여론과 언론에서 지금 이제 조국 신당과 혁신당과 관련돼서 아주 굉장히 크게 얘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나가서 조선일보도 왜 저런 타이틀을 뽑을까라고 하는데 그게 과학적이고 분석적인 게 없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최근의 조사를 보면은 조국 신당의 지지가 한 15%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갤럽 조사에서 보면은 정당 지지도에서 보면은 당시에 국민의힘은 37%를 받고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33%인데 조국 신당이 6%를 나오고 개혁신당이 3% 그리고 새로운 미래는 1%를 나옵니다. 그런데 비례대표 정당을 하게 되고 가면은 국민의힘의 비례정당은 37% 똑같이 나와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조국 신당이 외연을 확장시키는 건가요? 그러니까 새로운 지지층을 창출하는 거냐라는 거죠. 아닙니다. 그럼 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민주당 비례 정당에다가 위성 정당에다가 찍으려고 했던 사람이 조국으로 옮긴 거죠, 신당으로.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의 62%는 민주당 위성 정당을 찍지만 26%는 조국 신당을 찍는 거예요. 일종의 제로섬 게임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조국 신당이 그 15%지만 가장 높게 나온 데가 호남과 진보와 그리고 더 나가서 40대 50대입니다.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에서 뽑아오는 거란 말이죠. 그럼 결국 착취 효과가 아니고 분산 효과라는 거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모두 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조국 신당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2020년도 총선 끝나고 나서 저는 이제 그 모든 자료를 우리가 축적을 해놓으니까 그 당시에 다음과 같은 분석 자료를 제가 이제 봤는데요. 자, 그때도 지역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찍고 그리고 비례대표에서는 어떻게 찍었을까? 그때 위성정당은 잘 알지만 더불어시민당이에요. 그리고 열린민주당은 그냥 그 김의겸이 포함해가지고 뭐 최강욱이가 만든 그쪽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당시에도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을 찍은 사람들의 58.5%만 더불어시민당을 찍은 거예요. 나머지는 다 슉 등나. 자, 그러면 지금도 뭐라고 분석을 하고 있냐면 조국 신당이 넣어가니까 야권이 굉장히 의석을 많이 얻을 거예요. 그게 맞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조국 신당이 들어와서 지역구에서 상당히 많은 표를 얻는다는 그런 객관적 근거 없이 지금 보면은 46석의 비례대표를 배분을 해야 되는데 현재와 같은 거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아마 국민의힘의 비례는 약 한 20석 정도 받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얘기하면은 원래대로 야권 몫이 위성정당 몫이 한 19%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게 쪼개지면은 한 10석은 민주당 위성정당으로 가게 되고 또 9석은 조국이한테 가게 되고 그 이유는 뭐냐? 친문 학살을 하면서 민주당의 친문 세력들이 조국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조국은 결국 문재인 쪽 사람들이고 결국은 이거에 대한 나름대로의 저항 투표입니다.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진보당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내란 의원죄를 해가지고 해산된 정당이 통합진보당입니다. 이 통합진보당의 후신인 진보당이 최소한도 3석을 가져가고요. 그리고 지금 얘기하면 뭐 시민회에서 뽑은 4명 중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2명의 여성이 유엔사를 해체시키고 한미훈련을 중단시키고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진보당과 연결되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반국가 세력이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의심되는 사람들, 진보당에 있는 사람들을 찍을 수 있을까요? 정통민주당 측에서 그 사람들이 조국으로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례대표 의석을 나눠먹는 거지.
그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그래서 결국 민주당을 지역구에서 찍는 투표율이 높아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럴까요? 사전투표와 거의 비슷한 현상이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요. 2020년대 사전투표율이 36.8%. 엄청 높은 거죠. 36.8%. 야, 이거 투표율이 무지하게 높아질 거다 얘기를 했죠. 어떻게 했죠? 0.1% 떨어졌어요. 그 분산 효과란 거죠. 그날 갈 거 차라리 먼저 가겠다라는 것 때문에 찍는 거지 뭔가 정말 의기 드 그런 걸 한다고 한다면 이 조국 신당이 그렇게 돌풍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나라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회의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지나가다 보면 아니 1심, 2심에서 전부 다 2년 유죄 판결을 받아서 곧 대법원 판결 나오면은 구속된 처지에 있는 사람 울산 선거기획 때문에 3년형을 받은 황운하가 비례대표 신청했어요. 그러고 그러면 도대체 이 조국 혁신당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도피처로밖에 인식이 되지 않지 않겠느냐. 그리고 더 나가서 야 이런 식으로 가면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과연 흔들리는 것이 아닌가. 한국 정당정치가 몰락하지 않을 것이. 오히려 저는 거꾸로 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저렇게 예를 들어서 비례대표의 위성정당의 반국가 세력이라든지 아니면은 정말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의심되는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고 조국이가 저렇게 뜨면은 어떤 현상이 나올까요? 보수가 결집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큰일 났구나. 2019년도 10월 3일 개천절에 모이는 사람들 다 보수만 모였을까요? 중도층이 많이 간 거예요. 중도층은 크게 세 가지를 가지고서 움직입니다. 민생을 챙기느냐, 좀 개혁적이냐, 아니면 도덕적이냐. 이 세 가지 가지고 움직이는데 조국 혁신당이 거기에 포함이 되나요? 포함이 안 될 거다. 지금도 보니까 제일 먼저 한다는 게 한동훈 특별법을 만들겠다. 이게 민생에 무슨 상관이세요? 그럼 무슨 혁신과 변화가 아니죠. 그거는 퇴보하는 거죠. 정당 정치가 몰락하는 거죠. 그 도덕적으로 따지면은 참 이래도 되는 건가? 그래서 옛날에 진보들은 참 이 말을 많이 썼죠. 이게 나라냐? 많이 썼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똑같이 이게 정당이냐?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한국 정당 정치가 그게 바로 왜 그렇게 되냐? 위성정당이라고 하는 기형적 괴물 선거제도 때문에 나온 현상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정부당이라든지 진보나 새정치 진보라든지 독자적으로 해가지고는 들어갈 수 있나요? 비례대표에? 못 들어가잖아요. 위성정당이라는 걸 통해가지고서 민주당을 숙주를 해가지고 들어간다는 이렇게 만든 사람이 결국은 누구냐? 이재명이잖아요. 자기 혼자 결정을 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너무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 대한민국에 나아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7개 지표를 가지고서 지금 말씀을 좀 드렸는데 7개 지표를 가지고서 만든 게 제가 만든 표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에는 최근에 저평가를 탈출해서 지적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당으로서는 지금 선방을 하고 있는 거다. 두 번째는 정당 지지도에는 국민의 힘이 상승하고 민주당이 하락하는 추이는 여당한테 유리하다. 세 번째, 선거 결과 기대. 정권 심판론이 야당 심판론보다 높기 때문에 이건 야당이 유리한 거라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정당 지도자 역할 평가에서는 한동훈, 이재명이 더 높으니까 여당이 유리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다섯 번째, 경제 전망은 굉장히 비관적이기 때문에 야당한테 유리하고 공천에 대한 평가는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여당한테 유리하고 제3지대의 영향력은 여당에게 다소 유리할 수도 있다라는 이 지표를 가지고 보면은 3개는 여당이 확실히 유리하고요. 2개는 야당이 유리하고요. 그리고 다소 유리한 게 하나 있기 때문에 이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까지는 국민의힘에게 유리한 지역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한 달 전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는 뭐 거의 국민의힘 끝났다. 그 정도로 아주 폐색이 짙었는데 한 달 만에 바뀌어요. 우리 국민들은요. 제가 볼 때는 한 달이 아니에요.
일주일 만에도 바뀔 수도 있고, 뭐 2주 만에도 바뀔 수도 있고, 또 벼랑가 무슨 뭐 핫바지런이 나오면 벼랑 확 바뀌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토대로 했을 때, 제가 볼 때 이제 가장 핵심은 뭐냐면, 지금 지난 총선이라는 걸 전부 토대로 해서 본다고 한다면 다소 유리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지금 네 가지 시나리오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국민의힘이 과반 승리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집권당 국민의힘이 제1당 승리를 하는 건데, 이거는 결국 여소야대로 올 수밖에 없고, 제3 시나리오는 야당이 과반 승리를 하는 거고, 네 번째 시나리오는 야당이 제1당이다. 이 네 가지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아까 나온 7대 지표로 본다고 한다면, 유리하다, 야당이 유리하다고 한다면, 여당이 유리하다고 한다면 여당이 나름대로 제1당이 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지역은 지금 존재하고, 다만 한국 선거는 많은 것 같지만 여기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 대한민국의 유권자들은 까다롭고 민감하며 되게 감성적이다. 언제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2030 청년층의 표심이라든지 투표율이라든지 선거 막판에 얘기 못한 막말 파동이라든지 의사파업이랑 의료대란, 이 몰골파장. 마지막 부분은 뭐 기후에 불과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은이가 지금 한국 대선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이거 예를 들어서 비서당이 완패당하면 뭔가 좀 도와줘야 되지 않나?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에 불과하지만 항상 북한 변수라는 게 존재해 왔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느냐는 걸 가지고서 본다고 한다면 앞으로 남은 한 3주 정도에 얼마든지 민심을 요동칠 수도 있고, 또 더 나가서 새로운 돌발 변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조금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전망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면서 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